네, 오늘 강의의 마지막 동영상, 다섯 번째 동영상입니다. 대칭키 암호 중에서 비트 단위로 암호화를 수행하는 원타임 패드나 스트리밍 암호와는 달리 블록 단위로 암호화를 수행하는 블록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블록 암호 기술은 이제 비트 단위로 암호 복구화를 수행하던 이전의 기술들과 달리 n 비트 평문을 n 비트 암호문으로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 n비트 블록 단위로 암 복구화를 수행한다 그래서 블록 암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용되는 이제 그 키의 길이는 이제 k비트라고 해서 이미 그 문자로 표현을 했는데 키 길이는 그러니까 기대한 안전성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k라는 길이에는 평문 블락의 길이인 n과는 상관없이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 가능한 이제 키의 경우에는 2의 K승, 키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KBT면은 여러분들 뭐 자명하게 아시겠지만 2의 K승 개만큼의 값이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KBT짜리 키를 임의로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 2의 K승 개의 키 후보군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자, 키를 하나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무엇이 되는 거냐면은 이 n승계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에서의 치와 나모가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n비트 평문에서 n비트 암호문으로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역과 공역을 봤을 때 이 n승계의 후보 입력값 평문이 이 n승계의 입력값이 있을 때 이 n승계의 암호문으로 1대1로 매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치환 암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알고리즘 블록 암호가 설계가 돼야 되는 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치환 암호가 될 수 있도록 블록에서 블록으로 가는 연산을 잘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그게 블록 암호에서 설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안전성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이제 사용이 되느냐? 샤논이 제시한 혼돈과 확산 개념에 기반하여 대체와 치환을 사용해서 설계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무슨 말인지 좀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죠? 대체랑 치환을 사용해서 혼돈과 확산을 이용했다. 자,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혼돈, 값을 복잡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내부적으로 요소 함수로 들어가 있어요. 복잡하게 만든다는 건 평문과 상관없는 값으로 값이 복잡하게 변하는 그런 루틴이 존재하고요. 확산이라는 그런 개념이 사용이 되는데 n비트 평문에서 n비트 암호문이 만들어지는데 n비트 평문에서 첫 번째 평문과 첫 번째 암호문이 연관성이 크다고 하면 안전성에 영향이 조금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산이란 개념은 뭐냐면은 첫 번째 평문이 암호문 n비트 전체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비트의 평문이 전체에 그 영향의 임팩트가 확산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혼돈과 확산의 두 가지 개념이 대칭키 암호, 특히 블록 암호의 설계에 사용이 됩니다. 블록 암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용되는 암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역사, 그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까지도 많이 사용이 되었고, 사실 지금도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워낙 널리 사용을 했던 나무이기 때문에 데스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데스는 이제 1977년도에 미국에서 채택한 표준 나무 알고리즘인데 어, 데스의 경우에는 이제 90년대 후반에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사용된 그 키 길이가 블럭의 길이는 64비트였지만 키의 길이가 56비트였어요. 근데 56비트보다 낮은 안전성이 제기가 된다는 것이 90년대 후반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문제로 나온 것은 컴퓨팅 파워의 증가. GPU 요즘에 이제 GPU도 사용해서 동시에 병렬 처리나 이런 컴퓨팅 파워의 그 증가가 매우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컴퓨터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56비트 키로 제공되는 안전성은 충분하지 않겠다라는 게 90년대 후반에 이제 제기가 돼서 이제 데스는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간에 새로운 암호 알고리즘인 AES가 채택이 되기 전에 트리플 데스라고 해서 데스를 세 번 연달아 쓰는 뭐 그런 기술들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데스는 기본적으로 가장
근간이 되는 데스라는 그 모듈 자체가 안전성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트리플렛이라는 게 112비트 정도 안전성을 이제 예상을 하고서 설계가 되긴 했지만 그조차도 안전성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 어쨌든 이제 임시 방편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암호 알고리즘이 설계가 됩니다. AES라고요. 90년대 후반 아까 말씀드렸던 데스 안전성에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AES라는 새로운 어드밴스드 인크립션 스탠다드에 대한 표준화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표준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2001년도 11월에 표준이 채택이 됐고 블락의 길이는 128비트, 그다음에 키 길이는 128, 192, 256 세 가지가 제공이 됐습니다. AES라는 암호가 이제 그 표준화를 진행을 할 때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데스의 경우에는 키 길이가 56비트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컴퓨팅 파워의 증가 내지는 특정 키 길이에서의 안전성이 훼손되는 그런 경우에 당장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AS를 만들 때는 키 길이를 가변으로 주도록 하자. 그러니까 키 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하자라는 게 요구 중에 하나라서 키 길이가 현재 필요한 128, 조만간 필요할 수도 있는 192, 그 미래에 필요할 수 있는 256 모두 다 준비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다양한 키 길이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데스라든지 AS라는 외국 그 암호 기술 외에도 국내에서도 새로운 그 자체적인 그런 암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99년도에는 시드라는 암호가 그다음에 2003년도에는 아리아라는 암호가 이렇게 설계가 되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리아는 그 AS와 마찬가지로 그 다양한 키기를 제공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설계가 되었고요. 지금도 국내에서도 어, 나름의 영역에서 그 외국산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어려운 조심스러운 그 부분들에서는 일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블록암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비트 단위 암호와는 달리 조금은 혼돈과 확산이라는 복잡한 개념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데스, AS 이런 알고리즘들이 제공을 하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조금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8비트 평문에서 8비트 암호문이 나오는 이런 시나리오를 우선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은 그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그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모든 블록 암호를 다 표현한다라고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평문이 8비트가 있는데 왼쪽 4비트, 오른쪽 4비트를 이렇게 딱 나눕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의 4비트는 그대로 내려와요. 오른쪽 네비트는 왼쪽 네비트로 그대로 내려오죠. 자, 근데 이때 오른쪽 네비트가 그럼 아무 일도 안 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F박스라는 데 입력으로 사용이 돼요. 입력이 사용이 돼서 이 F 함수라는 애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입력된 값, 입력 데이터 값과 라운드 키라고 얘기하는 키값, 두 키값이 XOR된 결과 있죠. 결과의 앞에, 뒤에 2비트씩 보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테이블 룩업을 합니다. 앞에 있는 2비트는 행, 뒤에 있는 2비트는 여를 살펴보고 그 테이블 룩업을 한 다음에 그 결과 값을 출력을 해요. 출력을 하고 이 출력된 결과 값을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서 온 4비트, 왼쪽에서 온 4비트와 XO와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 4비트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와중에 어떻게 되냐면 값이 복잡하게 바뀌어요. 값이 혼돈, 복잡하게 바뀌는 연산이 수행이 되죠. 자, 그러면 혼돈과 확산이라고 했던 혼돈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어나요. 근본적으로는 f라는 함수를 통해서 혼돈을 위한 값이 생성이 되고 그 결과는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으로 가는 이 루틴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확산이라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비트에서의 값의 그 변화가 전체로 퍼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왼쪽에서의 왼쪽 값은 오른쪽으로 옮겨지고 오른쪽 값은 왼쪽으로 옮겨지고 좌우로 계속 움직이면서 어떤 값이 변하는 것들이 확산이 됩니다. 여러분들께는 지금 한 라운드만 지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확산이 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블로그하머의 경우에는 이걸 한 라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라운드를 여러 번 수행을 합니다. 여러 번 수행을 하면서 F 함수가 매 라운드마다 값을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매 라운드마다 좌우를 바꾸면서 값이 혼란스러워진 그 값들이 계속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혼동과 확산이 설계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블로그화물을 좀 더 복잡한 구조로 아까 앞에서는 이제 한 라운드를 어떤 식으로 값들이 이동을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라운드를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2라운드짜리 한번 다시 또 추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구체적인 값으로. 평문이 10101100이라는 평문이 사용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라운드마다 사용되는 라운드 키가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1011 그리고 그 다음 라운드에서는 0101 두 개의 값이 이제 사용이 됐는데 자 이때 보면 어떻게 되는지 그 값의 변화를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평문 값이 10101100이었는데 자 왼쪽에 있는 값은 오른쪽으로 그냥 내려가죠. 자 1100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값은 왼쪽에 있는 값은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와중에 한 번에 복잡한 값이 x화되는 단계가 수행이 되는데 그 x화되는 값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f함수의 출력값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럼 f값의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거는 자 1100이라는 자 오른쪽에 있던 값과 라운드 키 1100과 1011 두 개를 x화한 결과값은 뭐예요? 0111이죠? 0111이니까 자 0111에 대한 테이블 룩업 값은 01에 대한 11 1001이라는 값이 테이블 룩업으로 출력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f함수의 출력값과 왼쪽 값 L0를 x화를 하게 되면 결과로 나오는 게 0011이라는 오른쪽 한 라운드를 수행한 그 결과로 나오는 오른쪽 값이 되겠죠. 자 이게 한 라운드를 수행을 한 거예요. 이게 한 라운드를 수행을 한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투 라운드짜리를 이제 설명을 드린다 했으니까 두 번째 라운드를 보게 되면 동일하게 오른쪽은 0011이 그대로 내려와요. 내려오게 되면 왼쪽에 있는 값이 1100이 내려오는 와중에 어떤 복잡한 값이랑 x화가 돼야 되는데 얘는 f함수의 출력값이고 f함수의 입력값은 0011, 그 다음에 0101 두 개의 x화한 결과값인 0110의 테이블 룩업 값. 자, 01의 10에 대응되는 테이블 룩업 값은 0001입니다. 0001이니까 L1과 0001 두 개를 x한 결과값은 1101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라운드를 돌고 난 상태에서의 값은 0011, 110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2라운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3라운드, 뭐 1라운드, 2라운드 여러분들 해보셨으니까 라운드를 여러 번 도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감이 없으실 것 같은데 3라운드짜리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동영상 이전이랑 마찬가지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동영상 잠깐 스탑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나는 문제 푸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직접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어서 보시면 돼요. 다음 설명제 들어갑니다. 자, 3라운드 진행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그 쭉쭉 설명할게요. 자, 여기는 그냥 가는 루틴이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자, F함수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0101과 1100 x와 결과값은 1001 이거의 테이블 룩업 결과는 0000이니까 연산 결과는 그대로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은 1라운드 수행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라운드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0101에 무엇을 XO하느냐? 이거와 키의 XO한 결과값인 0111의 테이블 룩업 여행에 이거 값을 찾으면 1001이 되죠? 그럼 이거랑 같이 0101을 XO하게 되면은 결과는 1100 그럼 그대로 내려온 0110과 1100이 그 다음 두 라운드를 수행한 결과값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행하는 거는 얘는 그대로 내려왔으니 결과값이 1100. 앞에 네비팅 결정됐죠? 뒤에 네비트를 보게 되면 0110과 무언가를 XOR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1100과 1010을 XOR한 0110을 테이블 룩업의 입력값으로 사용을 해서 그 출력값을 보게 되면 0001이 나오니까 결과는 0111이라는 마지막 라운드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값은 1100의 0111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 페이지에서 지금 여러분들께 같이 보여드리고 있진 않은데 F 함수의 그 테이블 룩업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 암호가 설계가 되고 그다음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제 설명 드리고 싶은 게 A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5개의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기억을 하실 만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현재 유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오늘 설명드렸던 알고리즘들 기술들 중에서 실제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AS 관련돼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AS 같은 경우는 1997년도에 공모를 시작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이전에 사용하던 데스에 문제가 생기면서 1997년도에 이제 공모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15개국에서 21개의 암호 알고리즘이 처음에 응모가 되었고 최종으로 5개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보면은 AS라는 알고리즘을 출품했던 회사에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IBM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RSA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그 공개키 암호의 대표적인 암호인 RSA라는 암호를 만든 그 RSA가 이 RSA사의 그 RSA입니다. 매우 유명한 회사고요. 저기서 이제 RC6라는 걸 이제 후보로 내놨었는데 결국은 이 중에서 최종으로는 라인델이라는 암호가 선정이 되죠. 2000년도에 이제 선정이 됐고 2001년도에 11월 AS 표준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AS 같은 경우는 그 구조적인 특징으로는 평문을 이제 16바이트의 크기로 해서 4x4 행렬 형태로 이제 배열을 했고요. 그다음에 SPN 구조라고 해서 Substitution, 그다음에 Permutation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구조는 이제 뒤에 가서 조금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뒤에서 이제 보시는 걸로 하고요. 총 서브 루틴으로 내부적인 그 동작하는 방식으로는 서브 바이츠, 시프트 로우, 그다음에 믹스 컬러, 그다음에 애드 라운드 키 이렇게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브 바이츠 같은 경우는 S박스를 이용해서 이제 바이트 단위로 치환을 하는 바이트 단위로 치환을 하는 그런 연산이고 시프트 로우는 그냥 로우 단위로 그냥 시프트를 시키는 그런 연산이고 그다음에 믹스 컬럼은 컬럼끼리 이제 섞는 믹스하는 그런 단계고 애드 라운드 키, 좀 말 그대로 라운드 키를 엑소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키는 128비트, 192비트, 256비트인데 보면 뒤에 라운드가 써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 블로그암의 동작 방식에서 라운드라는 걸 보셨는데 라운드가 수행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키가 많이 사용이 되고 많은 키가 사용이 될수록 그 결과로 나온 값에 미지수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지항 내지는 미지수 어떤 언노운 밸류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이 더 높아지는 구조로 설계하기 쉬워요. 그래서 키를 128비트 사용하는 경우에는 10라운드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192비트를 쓰는 거는 12라운드 수행하는 케이스, 그다음에 14라운드가 도는 경우에는 256비트의 키가 사용이 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인크립션과 디크립션 수행되는 방식을 보면은 당연히 인크립션 수행한 방법에 방향 반대로 수행을 하면은 디크립션이 수행이 될 텐데 그냥 수행되는 과정을 볼게요. 평문이 들어가면 처음에 add 라운드 키, 라운드 키를 한번 더하고 그 다음에 4개의 동작을 반복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서브 바이츠랑 쉬프트 로우, 그 다음에 add 라운드 키 이렇게 3개를 하고 암호문이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크립션은 반대로 수행을 한다고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평문 암호문 입출력하는 그런 구조를 보게 되면은 평문 이제 128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128비트의 그 평문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8비트짜리 값을 16개로 쪼갠 다음에 얘네로
4x4 행렬을 구성합니다. B1부터 B16까지 이게 이제 128비트 쭉 연결되어 있는 값이라고 할 때 여기서 8비트씩 끊어요. 8비트씩 끊은 다음에 얘네를 이런 형태의 행렬로 구성을 해요. 구성을 하게 되면은 순서를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뒤에서는 이제 인덱싱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긴 할 텐데 데이터 배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add 라운드 키라는 거는 그 이름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add 더한다 라운드 키. 라운드 키를 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라운드 키가 이렇게 존재하면은 라운드 키를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그냥 XOR을 해주는 거예요. 8비트짜리 키가 되겠죠? 왜냐면 각각의 블록 값이 8비트니까. 그러면은 두 개의 값을 비트 단위로 XOR을 해주게 되면 그 결과 값이 같은 위치에 저장이 되는 식으로 동작하는 게 add round key입니다. 서브 바이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S박스가 이제 16 by 16 행렬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SI 그러니까 요총 16개 중에서 임의로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한다고 하면 왼쪽 4비트가 S박스의 행, 그 다음에 오른쪽 4비트가 S박스의 열을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값을 어떤 다른 값으로 대치를 할 거예요. 대치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대치를 하냐면은 요 값을 8비트 값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앞에 4비트, 뒤에 4비트를 나눠서 본 다음에 룩업 테이블의 특정 위치를 그냥 대치만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앞에 있는 4비트가 요 행, 이 위치, 뒤에 있는 4비트가 여기를 지칭한다고 하면은 이 행의 이 열에 해당하는 이 값을 S1, 2 대신에 대체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서브 바이츠 과정이에요. 예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이 만약에 7, 그 앞에 있는 4비트가 0111이어서 7이다. 그 다음에 뒤에 4비트를 잘라서 봤더니 뭐 1010이다. 1010이면 얼마죠? 8, 10A. 자, 그러면은 해당되는 값은 DA라는 값으로 치환이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서브 바이츠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쉬프트 로우는 이것도 이름이 참 잘 만들었어요. 그냥 로우를 쉬프트 하는 겁니다. 총 4개의 로우가 있는데 첫 번째 행은 바꾸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하게 가고요. 두 번째는 1바이트, 세 번째는 2바이트, 네 번째는 3바이트 쉬프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쉬프트가 됐으니까 보면은 아까 그 나눠졌던 조그만 세그먼트 단위로 쉬프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뭐랑 그 비슷한 거냐면은 앞에서 여러분들께 블로가모 그 동작하는 방식 설명을 드렸을 때 확산이라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로우를 쉬프트를 시킴으로써 값들을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쉬프트 로우에 대해서도 이제 인버스 쉬프트 로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어, 얘네를 회전시켰던 방향에 반대로 이동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믹스 컬럼 같은 경우에는 그 행렬 그 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행렬 연산을 얼마나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행렬 곱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줄, 요 컬럼 이렇게 4개의 값이 있을 때 이 값을 새로운 값을 만드는데 이 특정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행렬 곱을 이용해서 값을 만들어 줍니다. 이 역할은 뭐냐면은 요 4개의 값이 이 행렬 곱으로 인해서 하나만 예를 들자면 이 S01이라는 값이 이 행렬곱에 의해서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자, 믹스 컬럼이랑 그 다음에 그 쉬프트 로우랑 두 가지를 이용해서 로우로도 값이 섞이고 컬럼으로도 값이 섞이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S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AS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용되는 그런 암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나마 지금 설명드린 정도 수준으로 구조를 이제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릴 게, 자, 블록 암호라는 게 n비트 블록, AES 같은 경우는 128비트 데이터 블록을 기준으로 암호화를 수행을 하는데, 그러면은 모든 데이터가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은 뭐 128비트보다 더 큰 데이터들은 어떻게 암호화를 해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이 되는 것이 블록 암호 운영 모드라는 것입니다. 블록 암호 운영 모드라는 것이 그래서 사용이 되는데, 어, 블록 암호 운영 모드에서는 그 제공하는 그런 특징이 뭐냐면은, 블록 암호 단위 앞에서 말씀드렸던 AS 같은 경우는 한 블록을 어떻게 암호화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 블럭을 암호화하는 그런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긴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블록 암호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기술이에요. 지금 현재 그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기술들은 ECB, CBC, OFB, CFB, CTR 등 되게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보면은 이 CB 같은 경우는 일렉트로닉 코드북 방식이라 해서 암호화하는 메시지를 여러 블록으로 나누어 각각 암호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각의 그 블록에 같은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블록 단위로 그냥 독립적으로 암호화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CBC 같은 경우는 사이퍼 블록 체이닝 방식이라 그래서 앞에 있는 암호문 한 블록을 한 데이터 블록을 암호화를 하고, 그 결과로 나온 암호문을 또 그 다음 암호화 블록에 대한 암호화를 할 때 입력값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체이닝을 구성하는 방식이 이제 CBC 방식이고, CTR 방식 같은 경우는 데이터 블록을 순서대로 첫 번째 블록은 뭐 1, 두 번째 블록은 2, 세 번째 블록은 3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입력값으로 추가로 더 쓰는 뭐 그런 식의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블록 암호 운영 모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운영 모드마다 다양한 특성들이 제공이 돼요. 그 제공되는 특성들이 뭐 어떤 게 다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게, 사용되는 응용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른 장단점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은 적당한 기술을, 적당한 운영 모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는 지금 모든 운영 모드를 설명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대표적인 방식을 두 가지 정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CBC고 다른 하나는 이제 CTR 모드인데요. CBC는 아까에서 말씀드렸지만 암호문, 특정 암호문, 특정 블록 암호화를 통해서 나온 암호문을 그 다음 블록 데이터를 암호화를 할 때 입력을 사용을 하는데, 동작하는 방식을 보면은 데이터 블록이 플레인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데이터 블록이에요. 128비트 블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이 있을 때, 자, 첫 번째 블록을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이니셜 벡터라고 해서 초기 벡터, 이제 정의되어 있는 초기 벡터를 사용을 합니다. 초기 벡터란 평문을 x화해서 그 x화 결과값을 128비트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드는 암호화 함수를 동작을 해요. 동작을 하게 되면 이제 암호문이 나오게 되죠. 이 인크라고 되어 있는 이 블락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3라운드짜리 예제 기억하시나요? 3라운드짜리 예제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들어갔던 입력이 요 평문이랑 이니셜 벡터를 x한 결과값이 들어가면은 3라운드 끝난 다음에 나왔던 그 마지막 값 있죠? 그게 암호문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블록에 대한 암호화를 수행을 하게 되면, 자, 잉크에서 마지막에 여기 나오는 화살표 있죠? 이게 뭐예요? 이 암호문이 평문과 엑소화가 되게 됩니다. 평문과 엑소화가 되게 돼요. 어, 첫 번째 블록을 암호화할 때는 이 이니셜 벡터를 사용했던 그 부분에 첫 번째 블록의 암호문이 들어가서 동일하게 수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블록을 암호화할 때는 두 번째 블록 평문에 대한 암호문이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암호문이 체이닝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이 CBC 모드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CBC 모드라는 건 첫 번째 평문이 입력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진 암호문이 또 두 번째 평문에 암호화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또 그 결과가 또 세 번째 평문을 위한 암호화를 위해 사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평문에 대한 정보가 누적이 되어 두 번째 평문 암호화에 들어가고, 두
두 번째 평문에 대한 암호문은 결국은 뭘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 평문과 두 번째 평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또 세 번째 평문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이 돼서 세 번째 평문을 암호문을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평문 세 가지 평문에 대한 정보를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12C 모드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 마지막 블럭은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C 모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암호의 기능 중에 하나가 무결성이라고 그랬죠. 결함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CBC 암호화 모드를 사용했을 때 마지막 블록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아마 블록 대칭키 암호를 이용한 그런 무결성 이야기를 할 때는 아마 CBC 모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CTR 모드, 이제 카운터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운터 모드의 경우에는 어,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넌스랑 카운터 두 개가 입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넌스라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암호화를 할 때 임의 넌스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뭘 난수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된 난수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값을 키워가면서 여기서 지금 카운터 제로, 원, 투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카운터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카운터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그것을 입력으로 해서 암호화를 돌리게 되면 그 결과로 나온 암호문을 어떻게 하느냐? 평문과 엑소화합니다. 이게 카운터 모드예요. 어, 카운터 모드의 동작 방식이 결과적으로 뭐랑 비슷해 보여요? 스트림 암호랑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어떤 면에서 요 카운터, 연속된 카운터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돌린 다음에 뭐를 만들어요? 결국은 스트림, 키 스트림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예측할 수 있다시피 카운터 모드는 스트림 데이터, 스트림 암호가 사용됐던 환경에서 쓰였던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암호화에 적합해요. 그냥 그런 환경적인 부분 제외하고 그냥 요 모드 자체의 특성을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첫 번째 블록의 암호화, 그다음에 두 번째 블록의 암호화, 세 번째 블록의 암호화. 각각의 암호화가 영향을 서로 주나요? 예,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해요? 병렬 처리가 가능해요. 자, 그럼 모두 다 가능한 거 아니었나요? 아니죠. 앞에 있는 CBC 암호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암호화가 끝나야 첫 번째 평문에 대한 암호화가 끝나야 두 번째 평문에 대한 암호화가 가능하고 두 번째 평문에 대한 암호화가 끝나야지만 세 번째 평문에 대한 암호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전 블럭들에 대한 암호화가 끝나야지만 현재 특정 블럭에 대한 암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CBC 모드는 병렬 처리가 어려워요. 하지만 CTR 모드, 카운터 모드의 경우에는 병렬 처리가 매우 용이하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암복화, 고속화가 상당히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CBC 모드처럼 마지막 블럭이 전체 데이터를 대변하는 이런 특징은 제공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 암호 운영 모드는 참 다양해요. 다양한데 뭐 어떤 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각각이 장단점을 가지고 그 장단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골라서 해당 분야에서는 그 기술을 가장 적합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블록 암호 운영 모드의 활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들으신 내용, 크게는 암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고전 암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암호의 그 활용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다음에, 대칭키 암호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어요. 대칭키 암호에 대한 그 소개에서는 현대 사회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 AS라는 암호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드렸고, 그 다음에 블록 암호를 활용하는 그런 운영 모드에 대한 설명도 드렸죠.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끝난 다음에 뭐 모든 내용을 기억하실 수는 없겠지만 암호라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옛날 고전 암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취미로 관심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지만 현대 암호에서 큰 축을 이루는 블록 암호, 사실은 대칭키 암호죠. 대칭키 암호가 어떤 것이고, 그다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나마 기억을 하신다면 앞으로 정보보호 분야에서 암호 관련된 이슈, 특히 블로그하고 대칭암호 관련된 이슈를 보실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실습이 필요했던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동영상 잠깐 멈추고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긴 시간 동안 동영상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는 가능하면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동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